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법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심리학적 개념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시간인데 순서와 관계없이 보실 수 있으니까 1번부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싸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도망을 가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닥쳐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일종의 그 안전기지로 회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대비를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 저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거의 절대적인 시간, 99%의 시간을 보낸 그런 수렵 채집 사회의 경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직 진하게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것도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거는 수렵 활동의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냥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싸우거나 아니면 감당을 못하면 도망을 가는 거죠. 주로 남성들이 수렵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관계망을 통한 위안은 어떻게 됩니까? 채집 활동, 수렵을 가고 남아있는 경우 위험에 대비해서 관계망을 형성하는 거죠. 왜냐? 위험이 닥쳐오면 함께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 또 채집 활동의 경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전, 노력을 할 때도 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수렵 활동의 경험이죠. 수렵은 사실 운이 중요하죠. 사냥감을 잘 만나야 되고 무기 사용에 있어서도 운이 중요하고, 근데 채집은 온전히 노력이죠. 열심히 줍는 거니까 채집을 하는 것.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도 우리에게 아직 혼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 개념, 수렵과 채집, 이런 것들에 적용해서 생각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도 유용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통제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본다는 거예요. 나의 컨트롤 하에, 나의 통제 하에 해보는 것. 근데 이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요양원에서 화분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첫 번째 그룹에는 자, 화분을 주고 전적으로 혼자서 키우세요. 그러니까 통제감을 주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은 화분을 주고 건들지 마세요. 키우는 건 우리가 키울 테니 즐기기만 하세요. 그랬는데 1년 뒤 이 삶의 만족도,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1번 그룹이 훨씬 높았던 거예요. 자기 통제하에서 화분을 가꾸고 키웠던 그룹이. 그리고 사망률도 15%로 낮았는데, 2번 그룹은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사망률도 2배, 30%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는 것,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회사에서도 자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물론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정도로 제안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는 뇌. 이 책에서는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 생각보다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암시를 통해서 그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 해결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책 내용에서 떠오른 개념이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 무엇인가가 변한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하던 짓 하면 일찍 죽는다거나 이런 얘기 습관적으로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언어의 반영이지 않을까. 그리고 변화가 과격할수록 뇌의 저항 또한 강렬하고 격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속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꾀하지 말고 뇌를 속이면서 스몰 스텝, 조금씩 변화를 꾀한다는 거죠. 근데 뇌가 사실 나잖아요. 뇌가 난데 내가 뇌를 속인다? 이게 어떤 개념이 될까? 뭐 의아하기도 한데, 사실 뇌의 구조라는 게 또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뭔가 담당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파트로 어떤 특정한 파트를 뭐 속인다, 뭐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여튼 내가 의지를 발휘 못한다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자학하지 말고, 우리 성장 마인드셋, 항상 변할 수 있잖아요. 그 변화를 어떻게 시도하느냐, 스몰 스텝. 우리 뇌가 변화를 싫어하니까 조금씩. 나를 넘어서는 가치. 이 책에서는 종교 효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분들이 30% 정도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 생활을 하면 뭐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 몸에 나쁜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라는 에고를 넘어선 그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나를 앞세우는 것, 이거는 일종의 죄악시대잖아요. 어떤 종교적 절대자, 그에게 순종하는 게 미덕이고 종교인의 자세가 되는데, 나를 앞세운다, 에고를 내세운다, 그 자체가 뭐 교만이고 오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에고 이런 걸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결한 가치, 그리고 동기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무신론자거나 종교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종교 효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도가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 나라는 에고를 넘어서는 가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 이웃사랑을 한다거나 뭐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동물 보호, 약자 보호, 여튼 인류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만들거나 세계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내 개인적인 목표,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가치와 연결시킬 수 있죠, 스토리로.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큰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 동기 또한 갈수록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환상 오류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뭐 미신에 빠진다거나 음모론에 현혹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을 한 거예요. 1번 첫 번째 그룹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상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상,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을 못하니까 상상만 해도 비참해지겠죠. 막 좌절하고 뭐 이런 감정들. 그리고 2번 그룹은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상, 내가 신이 돼서 원하는 사랑도 다 이루어지고 뭐 성공도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이런 상상을 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두 그룹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런 물방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2번 통제하고 있는 상상을 한 그런 뿌듯한 사람들은, 아니 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그림이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번 그룹은 그 의미 없는 그림에서 동물이라든가 나무, 막 단어, 이런 그림들이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상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무렇게나 모은 주식 시세표를 줬는데 2번 그룹은 그냥 그거 쓰레기 종이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번 그룹은 그 안에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이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에 끌린다거나 음모론에 빠진다, 뭡니까? 내 삶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좌절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내서 굿하거나 더 경제적 손실을 본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의미한 표지들, 길 가다가 뭐 검은 고양이 봤다고 또 내일 얼마나 큰 재앙이 나에게 올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가 2번 그룹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1번 그룹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2번 그룹에 상상을 해서 실제적인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출 효과. 무슨 얘기냐면 영화를 보면 주인공 남녀들이 우연히 많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자주 마주치다 보면 서로 정이 생겨서 연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했는데 세미나에 A부터 뭐 C, D, E, F까지 참석을 시켰는데 A는 한 번, 뭐 B는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자, A는 한 번 마주치고 뭐 15번 마주친 사람도 있겠죠. 참석하면서 그냥 봤으니까. 자, 호감과 매력도를 표시하시오 했더니 15번 마주친 그 사람에게 호감과 매력도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노출되고 이것만으로도 호감을 느끼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신곡 같은 거 처음 들으면 낯설잖아요. 자주 듣다 보면 좋은 노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도 그런 거 많이 이용을 하죠. 광고 같은 거 2번 연속하죠. 바로 이러한 노출 효과. 그리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사람은 진실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그러면 그 이성이 자주 다니는 곳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주 마주쳐야 된다. 이성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뭐 대표이사라든가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주 마주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의 원리.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비슷하고 닮은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는데 사진을 놓고 또 호감과 매력들을 고르시오. 근데 그 실험 참가자 그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튼 자기와 비슷한 사람, 유사한 사람, 공감대, 취미가 같거나 뭐 이런 같은 여러 부분에서 유사한 사람과 관계를 나누는 것이 좋다는 거죠. 특히 어떤 관계? 부부관계. 평생을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닮아서 헤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뭐 성격이 너무 달라서 헤어졌어요. 뭐 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그리고 뭐 직장관계. 어떻게든 간에 공감될 거리. 그런 것들로 화제를 이어가고,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럼 축구 얘기만으로도 두 사람은 통하겠죠.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 얘기.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극과 극이 끌어당긴다.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호감이 가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람을 핀다거나,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는 짧은 모험, 이럴 때는 극과 극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탈, 뭐 탈선, 여튼 부정적인 거죠. 극과 극은. 그러니까 뭐 나쁜 남자가 끌린다. 그러니까 아주 일시적인 모험 같은 뭐 그런 경우는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사성의 원리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호성의 원리인데, 자, 좋은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노출 효과 그리고 유사성의 원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능가하는 원리가 바로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무엇이냐면, 자, 인간은 뭐예요? 나한테 주는 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외교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이 용어가 상호성의 원리. 여기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튼 인간관계가 그런데, 자,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호감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유사성의 원리도 없고 나하고는 너무 떨어지고 재수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미팅에서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김 과장은 대단한 사람이고 일처리도 깔끔하고 개인적으로 배울 점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다. 그러면 유사성의 원리가 없어도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인지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러면 중간자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자에게 부탁을 해서 좀 전에 얘기 똑같이 전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과 존경과 뭐 칭찬과 뭐 기타 좋은 얘기들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상호성의 원리로 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상호성의 원리에
비극이 있어요. 내가 길 가다가 만났는데 기쁘게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칼이 박히죠. 뭐야? 상호성의 원리가 또 작동을 합니다. 나도 다음부터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전 일을 알질 못해요. 딴 생각하다 지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다가가니까 또 상호성의 원리로 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이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막 집단 간의 알력 이런 것들이 보면 바로 상호성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성의 원리는 좋은 인간관계의 최고의 도구가 되면서도 또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원리가 된다. 아주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될 그런 인간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